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현재 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모든 사연을 다 말씀드리기에 제일 적합한 호칭이 이혼녀뿐이네요. 이혼녀이지만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 그대로이고요.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이혼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지금 상태가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해서예요. 재결합을 한 상태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혹시나 또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혼녀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편과 또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상태가 전 딱 좋은 것 같네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맞긴 하네요. 같이 살고 있는 제 남편은 몇 번 저를 배신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득도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남편을 받아주었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나고 사랑할 때는 정말 좋았죠.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또 나타날 수는 있을까? 우린 천생연분이 아닐까 그랬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다 순탄했어요. 남들 다 아는 행복한 연애, 그러다가 결혼까지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순탄했던 사랑도 결혼 앞에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살면서 남편처럼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끌렸고요. 저는 남편과는 달리 틀에 박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눈에는 그런 제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여서 제가 좋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어쩌면 서로 너무 달라서 끌렸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집에서는 돈벌이가 명확하지 않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요즘 그림으로 먹고 사는 네가 누구 있어? 옛날도 그렇지만 배병 걸려 뒤지거나 배고파 뒤지는 게 예술한다는 작자지. 그런데 그런 뻔한 인물을 내 사이로 들이라고? 내가 그러려고 내 딸을 저렇게 바르게 키운 줄 아나? 내 성에 차고 싶으면 제대로 된 직업을 챙겨가지고 와. 안 그럼 절대 안 돼.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다 교육자 집안이었던 터라 더욱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혼을 다 엎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했었죠. 내 인생을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갈아엎을 순 없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못 벌지 않아. 한 번씩 크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처럼 학생들 가르치기도 한다고. 어쩜 당신 아버지는... 답답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쩜 그렇게 꽉 막혀 있어 당신 집안은.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뭐 당신이 그렇게나 대단해?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전부를 희생하고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 할 만큼 당신이 대단하냔 말이야. 나도 우리 집에선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왜 당신 집안에 그렇게나 천대를 받아야 하냔 말이야. 내가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좀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으셔.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결혼을 엎어버리고 싶다니 우리 서로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잖아. 우리가 부모님 반대 정도로 이렇게 흔들릴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 해볼게. 아버지는 그런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다른 선자리를 구해서까지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같은 직종인 선생님을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만 하셨고 남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였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불러온다면 그만한 망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죠. 그로 인해 우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3개월째가 되던 날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양쪽 집안 모두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양쪽 어른들을 오가면서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저희 진짜 잘 살게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책임감 있고 절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사람 많이 믿고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 믿어주세요. 이미 대책 없이 애를 가져놓고 믿어달라니 나원. 그쪽 아드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미래도 불투명한데 애부터 만들고 참나. 사돈어른,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쪽 집안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교사 별겁니까? 우리 아들이 전시회만 몇 번 하면 그깟 교사 월급 1년치를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턱대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도 사돈어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며느라가가 착하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그쪽 집안한테 천대받을 거 생각하면 저희도 이 결혼 반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양쪽 집안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한껏 눈치를 보며 결혼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양쪽 집안 계속 마주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아이 덕에 양가 어른분들이 축복은 해주셨거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것은 다 우리 아이 덕분이다 하고 감사했죠. 그렇게 10년 남편과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교직에서 일했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 덕에 다시 복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아이를 봐주면서 일을 했고 이런 환상의 짝꿍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 되었을 무렵 남편의 낌새가 이상했어요. 거의 집에서만 작업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작업실을 따로 얻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작업실에서 자고 온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아빠 작업실에 들르곤 했는데 그냥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오늘 아빠 없던데? 작업실 문도 잠겨 있고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그냥 왔어. 아, 배고프다.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잘 안 받는 일이 꽤나 잦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보았어요. 작업실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오늘은 집에 들어오는 거야? 작업할 게 그렇게 많아? 요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아, 지금 작업실이지. 일이 너무 많네. 나도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쩌지? 지금 작업실이라는 거지? 알겠어.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갈까?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면서. 아니야. 대충 때우면 되는데 뭐하러. 당신이나 우리 아들이랑 잘 챙겨서 먹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일은 일찍 들어갈게.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남편의 이런 당당한 태도에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외도를 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모든 아내들의 착각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남편의 작업실에 들르게 되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이벤트성으로 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장면이었습니다. 바쁘다더니 제가 아는 그림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이었더군요.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있는데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모습이었죠. 예전에 저와 연애할 때 절 바라보던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 눈빛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물을 것도 없이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곤 들고 온 도시락을 남편 면전에 내던져버렸죠. 당신 지금 이게 일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던진 도시락이 남편이 펼쳐놓은 그림 위에 흩뿌려졌고 남편은 제 아내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방금 전 한 행동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이거는 그냥 작품 때문에 교감한 것뿐이야. 이분은 내 그림 모델이고 모델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당신이 그걸 알기나 해?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밑그림 그려놓은 거 다 망가졌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떳떳해. 여보세요. 거기 모델분.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방금 전 그 행동들이 정말 작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남편과 손을 잡고 있던 여자 모델은 당황한 나머지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예술한다는 핑계로 가짜는 짓 하는 게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그날 하루지만 그간 얼마나 수없이 저 몰래 그런 짓을 했을지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남편과 살 자신이 없었어요. 외도를 목격한 후 집으로 바로 온 저를 남편이 뒤따라와 왔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 속은 뒤집어진 뒤였고 더는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10여 년 넘게 남편을 믿고 사랑해왔던 나날들이 모두 거짓으로 보일 만큼 단칼에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이혼밖에 답이 없어. 지금도 당신 얼굴만 봐도 우라가 치밀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소송이고 뭐고 위자료 그딴 것도 안 바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우리. 이건 아니지. 왜 내 말은 안 믿어줘? 내가 아니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흔들린 건 맞아.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이혼 사유에 속하지도 못해. 알겠어? 난 떳떳해. 당신한테 부끄러운 거라고는 그 순간 아주 잠시 땀만 먹은 건 그것뿐이야. 눈앞에 매력적인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안 흔들릴 수 있겠어. 가정이 있다 한들 흔들릴 순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제자리로만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난 그랬고. 그러니까 난 이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제발. 이혼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못 받아들이니까 당신 맘만 돌이키면 돼.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우리 양가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어. 기억 안 나?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였고 그저 제 마음만 정리하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도 있으니 말이죠. 제 마음만 정리하면 된다고 하니 내가 오해를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달래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을 남편과 대화 없이 지내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또 제가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가차없이 이혼하겠다고요. 더는 그런 꼴 못 볼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수긍하고는 다시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한번 봐준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에게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의심의 시작을 남편이 하게 만든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자주 간섭을 하게 되었고 일하는 곳에 불쑥불쑥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요. 꼭 첩자처럼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그 낌새를 알아챘는지 제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같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어도 남편의 눈빛이 정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그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죠. 그냥 몸만 제 곁에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저 과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더욱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의무적으로 출근 도장을 찍듯 하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죽일 놈의 육감이라는 것이 적중하더라고요. 저는 또 불쑥 남편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고 역시 또 어떤 여자와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손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그전처럼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먼저 저를 발견했는데 전과는 다르게 놀라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에 소리를 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남편이나 저나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이제 없어진 듯 했습니다. 그저 서서히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무덤덤하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제게 모두 몰아주더군요. 당연하듯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난 혼자서 아이 키울 자신 없어. 여태 그래왔듯이 당신이 아이를 키워. 얼마가 들던지 양육비고 뭐고 내가 다 낼 테니까 뭐 애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사람 써도 되고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좋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가 되었든지 내가 다 감수할게. 그리고 난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요구할 거 있으면 지금 다 해. 뭐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사과는커녕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당당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빌라고 말이죠. 그래, 위자료든 뭐든 당신이 가진 돈 다 줘. 그래야 애를 키워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지.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돼.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싶지만 나는 그래. 이혼이 물질적으로 나누고 따로 떨어져 살고의 문제가 아니야.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도 포함되는 거라고. 너, 나 배신한 거야. 그것도 우리 부모님 믿음까지 다 저버린 거라고. 알아?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했니? 우리 믿어달라고 했지. 남부러울 거 없이 정말 잘 살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넌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벼룩도 낯짝이라는 게 있는데 넌 어쩜 낯짝도 없니? 빨리 내 눈앞에서 당장 사과해. 어서! 남편은 제 외침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진심은 닿지 않은 듯 보였죠. 그동안 미안했고 헤어져서도 잘 살라는 말은 빼놓지 않았죠. 전혀 위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보다는 덜 비참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마당에 뭐든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빌라고 했어요. 그 대신 제 앞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달라고 말이죠. 그저 이혼만이 급했던 남편은 자존심도 부리지 않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사죄를 했습니다. 제 과실로 저희 이혼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사람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전 역시 그런 놈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저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믿음을 저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결혼할 때 약속드렸던 거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말에 저희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죠. 저희 아버지는 들고 계시던 효자손으로 남편을 흠씩 두들겨 때렸습니다. 생긴 것부터 그럴 줄 알았다. 딴따라 같은 놈이 역시 그럴 게 뻔했다 라면서 남편을 수없이 때리셨어요. 남편은 군소리도 비명 한 번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때리시는 걸 고분고분 다 맞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제대로 정을 때려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안 볼 생각인가 보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 하도 맞아서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고 이도 하나 나갔어요. 그래도 고소나 손해배상도 청구하지도 않았고 위자료를 적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작업실 하나 빼고는 모든 재산을 제게 다 주었고 아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 길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도장 찍고 각자의 길을 갔죠. 저는 이혼을 하고 바로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꾸짖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죽도록 패고서 기운이 다 빠지셨는지 더 이상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결과는 누구 탓할 거 하나 없다. 다 네가 자초한 일들이야.
네가 앞일이 이렇게 될지 알았겠냐마는 결국엔 벌어진 일들 모두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새끼 상처받지 않게 애만 보고 살아. 재호는 꿈도 꾸지 말고 그저 네 새끼만 보고 살아. 그런 안목으로 또 누굴 만나? 네 팔자 네가 거두면서 평생 살아 이고사.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많이 걱정되었어요.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 함께한 추억도 많았죠.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역시 아이가 아빠를 찾았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울기도 하고 친구들 아빠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지 불현듯 한 번씩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아직은 어렸지만 그래도 알 건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이혼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더는 돌려 말하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안 살기로 결정하는 거야. 서로 너무 달라서 따로 사는 거, 그게 이혼이야. 그러자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아니기를 바랐대요. 그저 잠시 떨어져서 사는 것이길 빌었대요. 그제야 미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진작에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끝까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들은 몇 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큰 상처였는지 말없이 허공만 보기도 했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저희 엄마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아이에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도 의논하셨어요. 아무리 네 남편이 양육을 너한테 다 더 맡겼어도 지 새끼인데 한 번씩은 만나야지. 진짜 끝까지 못된 놈이야 아주. 그리고 너도 그래. 너는 네 생각만 해? 네 새끼 생각은 안 해? 이혼하고 갈라서면 그게 너희 둘만의 문제인 줄 알아? 네 새끼가 바보야. 지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여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정말 네가 그러고도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냐 이거사? 엄마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남편과는 다시는 안 만날 생각이었어요. 외도한 상대와 재혼한다고 하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있나요? 뒤늦게야 처음으로 이혼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받더라고요. 꽤 안 좋은 가라앉은 목소리로요. 애가 당신 찾아 보러 와. 그래. 뭐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애 이야기하니까 바로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말없이 울적해하는 아들에게 내일 아빠를 만날 거라고 예고를 했죠.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미안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가족끼리 놀이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이혼하고 거의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페인이 따로 없었어요. 멋부리기라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꾸미고 다니던 사람인데 초췌한 모습에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않는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렵게 꺼낸 말이 저와 이혼하고 택한 그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혼은 하지 못했고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페인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본처도 버린 놈이 새로 인생 시작한다고 잘 살겠어? 뻔하지. 내가 눈이 뒤집혔었지. 한참 잘못 생각했어. 원래가 그래. 그런 법이야. 불륜 저지른 놈의 처참한 결말이지. 어때? 고소하지? 당신은 내가 잘 살길 바랬어? 아닐 거 아니야. 남편은 장난투로 말하기는 했지만 조금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럼 시간 많겠다. 그거 잘 됐네. 우리가 이혼하면서 너무 애 생각을 안 했어. 애가 당신 많이 그리워했어. 당신 말처럼 아이가 거의 나랑 지내서 당신과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그건 온전히 우리 착각인가 봐. 당신 많이 찾았어. 보고 싶다고 울고 우리 이혼했다는 걸 인정을 못해.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우울해했어. 그러니까 애 좀 자주 만나줘. 이렇게 자주 만나줘. 애를 위해서. 우리가 이혼한 거지 아빠를 끝낸 건 아니잖아. 적어도 아빠 노릇은 애가 안 찾을 때까지 해. 의무야, 의무. 그러자 남편은 절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와서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잔뜩 신이 나서는 또 언제 아빠랑 놀러 가냐고 묻더군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했지 남편과 너무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거면 다시 합치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만나러 나가?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4번은 만나는데 그럴 거면 다시 살림을 합쳐 이것들아. 계속 그러면 애도 헷갈려. 확실히 정리를 하던지. 선을 그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람? 적당히 해.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제가 남편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떠보기라도 해볼까 싶었습니다. 당신 전에 그 여자랑 정리했다고 했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나는 거지, 그치? 걔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 내가 찾아가서 깽판을 놔줄까 싶었는데 뭐 이미 끝난 거. 그래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하고 말아버렸어. 에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아이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아이 다시는 그런 일 안 만들게. 아이 우리 아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 당신이 생각나. 어떨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우리가 너무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딱 권태기가 올 즈음에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간 것 같아. 내가 경솔했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같이 살아보자. 재결합을 제안한 남편에게는 생각해보자고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친정에도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이 핑계를 댔고요. 그 사람이 다시 같이 살재. 만나던 여자랑 깔끔하게 정리도 했고 우리 애가 자꾸 눈에 밟힌다고 하고 어차피 나도 다른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이 생각해서는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야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싶어. 그런데 정식 재결합은 아니고 이혼한 상태로 그냥 같이 살림만 합치려고. 어때?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2번이고 안 피겠니? 바람은 우연 아니야. 작정하고 피우는 거라고. 그런 놈은 2번이고 3번이고 피울 수 있는 거다. 그래도 다시 믿고 만날 수 있겠어? 아무리 애 때문이라지만 너 아직 젊어. 네 아빠는 너 애만 생각하고 재호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깟 놈 있고 애 좀 키우고 살다가 애 좀 크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으면 싶어.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마. 그놈 어림도 없어. 친정 엄마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저를 만류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는 주워와서 닦고 꾸며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버리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도 철이 덜 든 건지 남편과의 아쉬움이 남아서인 건지 주변의 만류를 다 저버리고 다시 살림을 합쳤어요. 이번에는 잘하겠지, 설마 또 그러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새로 구했고 남편만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서류를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이혼한 상태 그대로이되 가까이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형태를 유지했죠. 그 덕분에 아이도 더 밝아졌고 저와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듯 했고 하나보다는 둘이 맞는지 뭔가 활력이 생겼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부모의 손길보다 친구들을 좋아할 시기가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아이보다는 서로의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과의 미래였지 저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우리 가족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가 아닌 본인의 흥미 그리고 성적 취향에 대한 관심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샌가부터 남편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이전의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아이 때문에 합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침대를 쓰고 잠이 들지언정 몸을 섞을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외도를 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남편의 두 번째 외도를 눈치채고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는 아이 핑계를 댈 것도 없었어요. 당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아. 어차피 우리 지금 혼인한 상태도 아니잖아. 이혼한 상태 그대로인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우리 애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 대신 우리 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나가.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깨진 거라는 거. 복잡하지 않고 아주 좋네. 이제는 당신 원망할 애정도 없어. 빨리 정리하고 애 상처 안 받게 하고 나가. 그러자 남편 또한 작정한 듯 알겠다고 한 뒤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제야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대체 뭘 또 기대하고 믿었던 걸까 싶더군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남편은 아이를 앉혀두고 오랜 시간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였죠. 아들, 아빠가 말이야.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엄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너는 아직 어려서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어. 설명하기 복잡한 이성 간의 마음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널 버리겠다는 건 아니야. 너만 괜찮다면 아빠하고 자주 만났으면 해. 엄마랑은 이야기 잘 나눴어. 너도 알고 있지? 네 엄마랑 나랑 이미 이혼한 상태인 거.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싶어. 아빠가 떠나도 널 만나러 언제든지 올 거고 너와는 계속 연락할 거야. 결론은 아빠가 딴 여자 생겨서 집을 나간다는 거 아니야? 아빠 진짜 왜 그래? 엄마가 한번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바람이라니. 너무 뻔뻔하잖아. 나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나이도 먹었는데 정신 좀 차려 제발. 상대 여자는 뭐 하는 여잔데 그 여자는 제정신인 거 맞아? 아니지. 제정신이면 아빠를 만날 수가 없지. 이혼남에 돈도 없고 이렇게 별론데 그래도 아빠가 좋대? 눈이 안 보이나?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나랑도 끝이야. 어떤 자식이 바람을 2번씩이나 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 안 그래? 어릴 때는 때를 쓰면 그래도 아빠를 잡아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어. 엄마도 아빠를 못 잊는 것 같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는 안 되겠어. 나도 포기야. 변명 그만하고 그냥 나가. 나도 더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아들의 말에 허탈한 듯 웃었고 아들은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 멍하니 둘만 남았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두 번째로 저를 버렸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남편이 다시 나가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냈습니다. 아들도 일주일간 친구 집에서 지내다 돌아와서는 제 눈치만 볼 뿐 다른 말이 없었죠.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이별도 내성이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이었다면 슬펐겠지만 남편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이 멀리 있어서 저와도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자취방을 알아보러 다니는 내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집 나가는 거 아니야. 학교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것뿐이야. 알지? 주말마다 집에 올 거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부터 불러. 알았지?
아들은 남편처럼 자신도 저를 떠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저를 내내 염려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집에 저 혼자 남으니 그렇게나 가뿐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온전히 저 혼자서 살아본 나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남편과 만나서 셋이 살다가 헤어지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네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좋았어요. 온전히 저만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집안에서 편하게 홀딱 벗고 헐랭헐랭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팽개쳐둔 적도 없었거든요. 밤새도록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술 마시며 텔레비전을 본 적도 없었던 거 있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김에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질리게 다 해보고 나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재미있는 일들을 찾게 되더군요. 아들을 돌보고 남편을 신경 쓰고 살다 보니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면 즐거운지도 몰랐던 거 있죠. 인생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딱 지금이었어요. 남편은 지 인생 찾아 나가고 아들은 독립해서 나간 딱 지금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즐기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시간 그리고 제 건강이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이 딱 그 두 개잖아요. 제가 막 제 인생을 즐기자 싶을 때 그 두 개가 간당간당했습니다.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속이 너무 쓰렸어요. 혼자라 편하다고 너무 밤새 술을 퍼마셨나 음식을 내 기분에 따라 너무 막 먹었나 싶어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가 뒤틀리도록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 막 행복이 시작된 제가 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위암이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상태라고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런 일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참 인생 야속하다 싶더라고요. 뭐 얼마나 재수가 없어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지금 병에 걸릴까 싶었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어이없게 웃다가 남편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다 그 자식 때문이다. 전 남편 그놈이 내 속을 하도 썩여서 내 속이 진짜로 썩어버린 거다 하고 말이죠. 학교에 사정을 말하고 휴직계를 냈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조용히 병원에 다녔습니다. 초기라 수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환자복 입고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40이 넘었을 때였어요.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해야 하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암이라고 말해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답을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나이 먹고 아쉬운 소리, 어디 아프다 소리는 어디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남편한테 말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또 웃음이 났죠. 암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프진 않았어요. 수술해야 하니까 뭐 먹으면 안 된대서 좀 배고픈 정도? 그게 다였습니다. 수술 전날 괜히 마음만 뒤숭숭해서 어두운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는데 먼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더라고요. 저쪽도 어지간히 뒤숭숭한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뭐지? 하고 바라보는데 남편인 거 있죠? 저랑 똑같이 병원복을 입고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데 이게 감정이 반갑다고 해야 할지 놀랍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환자복은 뭐고? 교통사고라도 났어? 아니, 나 벌 받나 봐. 나 암이래. 대장암. 내일 모레 수술해. 안 그래도 당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딱 나타나냐? 당신이야말로 여긴 왜 있는데? 어디 아파? 저는 남편의 말에 그 조용한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웃었습니다. 당신 암이야? 정말 꼬숩다.
나는 나만 아픈 줄 알고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너무 안심됐어, 지금. 나만 아픈 게 아니라서. 나도 암이야, 위암. 내일 수술 받아. 뭐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암튼 나만 병 걸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잘 됐다. 당신 암 걸린 거.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 날 버린 바람난 전 남편, 암 걸린 소식. 너무 좋다, 아주. 저는 통쾌하게 웃었는데 남편이 저의 병을 듣고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딴 것도 인연은 인연인지 남편과 병원에서 재회하고 내내 붙어 다녔어요. 아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처럼 남편도 어디다가 아프다 소리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아프다고 말을 해. 와이프가 있길래 나보고 한심하다고 한 내 아들한테 말을 해. 우리 부모님도 나 노은 지 꽤 됐어. 그리고 그때 내가 새로 만난 여자 헤어졌어.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더라고. 내가 그렇지 뭐. 당신도 알다시피 보는 눈 더럽게 없지. 남편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여전히 한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손가락질할 오지랖도 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저 내일 수술 잘 마치고 살아서 볼 수 있으면 보자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꼭 득도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제 병실로 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자기 무섭대요. 수술 잘못될까봐 일찍 죽을까봐요. 애처럼 구는데 그때는 웃음이 안 나대요. 나를 수없이 배신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한테는 나뿐이구나 싶었어요. 전처가 아니라 절 구원자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지금 잡힌 내 팔을 뿌리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웃기보다는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대장암 수술 한 번 했었잖아. 기억 안 나? 하긴 당신 우리 아빠랑 사이 안 좋았었지? 그래서 관심 없었겠다. 우리 아버지는 대장암 3기셨어. 그래도 수술 잘 받고 지금 정정하셔. 안 죽으니까 걱정 마. 이 쫄보야. 나름의 위로를 건네고는 저는 제 병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아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내일은 학교 쉬는 날이지? 엄마, 내일 수술 받아. 약속 없으면 올래? 별거 아니긴 한데 그냥 엄마가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마 저도 어딘가에 투정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와달라고 말했고 아들은 그날 새벽에 바로 병실로 왔습니다. 괜히 연락했나 싶을 만큼 아들이 많이 울었어요. 진작에 왜 말 안 했냐고 절 혼내기도 했죠.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엄마는 이게 문제야. 어떤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아들한테 말을 안 해. 수술 별거 아니라고? 만약에 진짜 재수 없어서 수술 받다가 뭔 일 생겨서 나 못 보고 가면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 제정신이야? 진짜 내가 얼마나 놀랬으면 지금 잠바도 거꾸로 입고 뛰어왔겠어. 하도 급하게 와서 택시비 17만 원이나 나왔어. 알아? 그 돈이면 내 한 달 주말 아르바이트비 반절이야. 알아? 엄마는 진짜 지금 내가 돈 아깝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마가 나한테 1순위라고. 내가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떠는 사람이 엄마가 아프면 내가 벌벌 떨 거라고. 왜 생각을 못해? 알겠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네 아빠도 여기 있어. 네 아빠 대장암이란다. 내일 나 수술하고 1시간 뒤에 수술한대. 시간 내서 한번 가봐. 아까 보니까 찔찔 울더라. 죽을까 봐서. 그 인간 참 겁많아.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남편에게 가지 않았고 제가 막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엄청 크게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겁주려고 아들, 엄마 거 보험증서 옷방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어. 혹시 뭔 일 생기면 그거부터 챙겨. 그리고 우리 집 아직 대출 남았다. 그럼 엄마 간다.
그러니까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막 수술실 들어갈 때 고개를 빼꼼 들어보니 우리 아들 뒤편으로 남편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손짓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살아서 보자 인간아 하고 말이죠. 당연히 제 수술은 잘 되었고 눈 떠보니 아들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제 수술 다음이 남편의 수술이었던지라 아들에게 물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라도 곁에 있었지 남편은 보호자 한 명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좀 가보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생사는 확인하라고요. 억지로 가는 듯 하면서도 내심 걱정은 되었는지 아들이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돌아와선 살았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아들은 제 병실과 남편의 병실을 오갔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하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아드님이 대장암 수술하신 환자분이랑 어떻게 하세요? 회진 돌 때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친척분이세요? 그럼 병실을 붙여드릴까요? 아니요. 바람난 전 남편이에요. 제 아들한테는 못난 아빠죠. 그래도 살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 수술받고 있으니까. 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그런 말 그냥 막 나오대요. 입원해서 같은 병실 쓰는 분들한테도 다 떠벌렸어요. 같이 텔레비전 보는데 바람 피우는 놈이 나오길래 저런 놈은 무조건 벌 받는다고 나도 바람 피운 남편이 병 걸려서 수술 받았다고 막 웃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만 웃고 다른 분들은 싸해지긴 했습니다. 한참을 입원하고 지내다가 퇴원을 앞둔 날 남편이 제 병실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보험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암보험 들 때 제가 제 친구한테서 남편 것까지 같이 들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거 챙길 줄 몰라서 제가 알아서 다 했고요. 그래서 제 거 청구하면서 같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핑계로 남편이 자주 연락을 했죠. 남편의 꼼수를 제일 먼저 눈치챈 아들이 받아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제게 엉겨 붙으려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도 인간이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에게는 미운 아버지이지만 제게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모두 서린 남편이잖아요. 어쩌면 저를 제일 잘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미워하기에는 그 사이 그 인간이나 저나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속셈을 뻔히 다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을 질질 끌던 남편은 어느 날 작정한 듯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어요. 그 할 말이라는 것이 당연히 같이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많이 달랐고요. 내가 당신 배신하고 상처 주고 우리 아들한테도 못난 아빠라는 거 아주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디 들러붙을 데가 없어서도 아니야. 그게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가족만한 거 없고 특히 아내, 자식만한 게 없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낄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 이제 많이 늙으셨고 두 분 사시기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으셔.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나마 관심을 보이던 여자들 모두 내가 돈 없는 거 알고 금방 떠나더라. 그렇지. 나이 많고 가진 것도 없는 남자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아도 싫지. 나한테는 이제 진짜 당신이랑 우리 아들밖에 없어. 당신이 이번에 나 버리면 나 진짜 혼자야. 그러니까 나 좀 다시 받아줘. 이기적인 거 아는데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나 받아줄 사람 내가 정말 잘할게. 남은 인생 당신 머슴같이 살려면 그렇게 할게. 죽을 때까지 당신이 나 괴롭혀도 내가 다 받아주면서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제게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한두 번 속아? 또 속을 거야? 받아주지 마. 이거 다 속셈이야. 이러고서 또 지나면 또 그럴 거야. 이번에는 뭐 우리 돈 뜯으러 온 거예요? 미안해서 전 재산 다 준다더니 이제는 돈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돈 받으러 온 거냐고요. 아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요.
나는 아빠 더는 보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 아빠한테 맨날 유혹만 당하고 그러다가 병 얻어서 수술도 하고 자기 아쉬우니까 또 받아달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면목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싫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매일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부탁해. 제발 나 진짜 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받아줄 사람 당신뿐이 없어. 그동안 여자들한테는 그저 흔들렸을 뿐이야. 내 뿌리는 늘 당신한테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남편은 제게 죽을 때까지 빌면서 살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착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싫게 들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부탁하는 그 말이 꼭 마지막 말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번에 거절하면 날 영영 떠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남편에게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하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고 남편은 고맙다면서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 남편을 다시 받아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정이 넘쳐서 받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때 제 감정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과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남편의 노력으로 둘 사이가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다 늙어서 어디 눈 돌리는 거 꿈도 안 꾸고요. 원래 하던 그림도 다시 하면서 전시도 하고 저보다도 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능력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과 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두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시 살림을 합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아닙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고 아들과 남편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혼 상태로 같이 살 것 같습니다. 부부이기 이전에 원수이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다양한 관계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피운 남편 받아준 한심한 여자로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제 나름 손해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돈이라면 돈, 남편으로서 의무는 다 받아 챙기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부부란 말이죠. 법적인 관계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보면 서로 등 돌렸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동지이자 동반자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남편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도 결국 남편을 끝까지 받아준 사연자님이 사실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